7시 됐으니까 그럼 바로 시작을 할게요. 루카스님도 반갑습니다. 혹시 들으시다가 조금 궁금하시거나 코멘트 하실 내용이 있으시면은 오픈 채팅으로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새로 오신 분들도 안내 드릴 수 있도록 얘기 드리면은 카카오음이랑 클럽하우스에서 동시에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픈 채팅 같은 경우는 카카오음은 제 프로필이나 위에 있는 확성기 버튼 눌러서 들어오시면 되고요. 클럽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메시지 주시면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제목에 있는 것처럼 데이터의 시각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해요. 물론 이게 조금 어려워 보일 수도 있고 혹은 더 전문적으로 이 분야를 다루는 분한테 있어서는 또 너무 조금 쉬운 개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데이터를 어떻게 시각화를 하나라는 거에 대해서 좀 개요를 얘기 드리려고 하는 게 오늘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거 얘기 드리는 취지, 그 다음에 목차를 좀 얘기를 드리고 나서 이제 좀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그리고 중간에 오신 지수님, 그다음에 시애틀님, 라방임님도 반갑습니다. 제이님도 반갑습니다. 경민님 반갑습니다. 먼저 이제 취지는 사실 제목에 있는 것처럼 데이터라는 부분이 메인이기는 해요. 근데 예전에 이제 다른 세션에서 데이터라든지 데이터 분석, 빅데이터, 그 다음에 광고와 데이터 같은 이 데이터에 연관된 이야기를 많이 다뤘었거든요. 근데 물론 그 데이터라는 게 그때도 설명드린 것처럼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모호한 개념일 수 있고 그다음에 데이터라고 우리가 말을 하기는 하지만 그 안에 단순히 파일이나 어떤 문장을 떠나서 뭐 그림이라든지 컨텐츠, 그다음에 비즈니스와 관련된 여러 서비스나 그 안을 이루는 여러 요소들에 대해서 우리가 데이터라고 모두 묶어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조금 모호해지는 부분은 있어요. 근데 그래도 결국은 이제 그때 좀 들으신 분도 이해를 하실 거고 그때 그 얘기를 듣지 못하셨어도 공감하시겠지만 결국은 그런 데이터들을 모아서 또 우리가 분석을 하고 혹은 거기에서 어떤 새로운 생각을 도출해서 이제 다음 비즈니스를 하거나 다음 서비스를 생각하게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데이터라는 거에 대해서 좀 초점을 두는 부분은 있고요. 그리고 꼭 데이터가 아니더라도 예전에 어떤 생각이나 발상의 전환에 대해서도 세션을 통해서 좀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 그런 어떤 단순히 내가 데이터를 통해서 어떤 생각을 보았다, 분석했다 뿐만 아니라 이걸 통해서 어떤 새로운 생각을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그런 좀 계기도 되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예전에 CRM이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데이터 분석이나 빅데이터랑도 연결이 되고 디자인 싱킹이랑도 연결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디자인 싱킹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얘기 드린 게 생각을 확산시켰다가 다시 수렴시키고 확산시켰다가 수렴시키는 과정에서 이제 생각을 새롭게 하거나 정리를 하는 건데요. 이제 그런 것에서도 이런 데이터 분석의 한 방법인 데이터 시각화를 사용을 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포함해서 좀 얘기를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픈 채팅으로는 제가 안내를 드렸지만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클라우드 혹은 클라우드 컴퓨팅에 관해서도 이야기를 드릴 거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랑도 전반적으로 연결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얘기 드리려는 거는 데이터 시각화가 대체 무엇인가라는 정의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드리고요. 그리고 그걸 하면서 우리가 뭘 얻을 수 있는지 그게 사실 가장 중요하겠죠. 데이터 시각화를 왜 하고 혹은 하면 뭐가 좋은가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고 그리고 나서 그 데이터 시각화라는 거를 직접 만들어 본다면 어떤 점을 생각을 하거나 어떤 특징을 좀 포인트로 잡으면 좋을까에 대해서 전반부는 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해요. 근데 이게 아무래도 좀 시각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제가 말로 다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오픈 채팅을 통해서 몇 가지 이제 그 실제 시각화가 이렇게 됐다라는 부분은 얘기를 드리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후반부는 인포그래픽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려고 해요. 보통은 이제 데이터를 시각화한다 하면은 그럼 인포그래픽인가? 라고 인포그래픽을 또 들어보신 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물론 비슷한 부분도 있고 하지만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좀 사람에 따라서 데이터 시각화가 보여주는 부분이랑 그다음에 데이터 시각화 인포그래픽의 차이, 데이터 시각화의 인포그래픽이 포함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아니면 이 둘은 전혀 다른 것이다 라고 보시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둘은 교집합이 있다고 보시는 경우도 있는데, 결국 그런 관점의 차이가 왜 어디에서 비롯되는지에 대해서 좀 차이도 얘기를 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제가 제목에 그리고라고 써놓은 거는 오늘 이제 구체적으로 다룰 내용은 아니지만 데이터 시각화 그다음에 인포그래픽이 등장하면 조금 다른 결이긴 하지만 데이터 아트라는 개념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거는 또 AI랑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몇 가지 개념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사실 제가 아까 이제 취지도 이야기 드리고 지금 목차도 얘기 드렸지만 굉장히 데이터 얘기를 하는 것 같으면서도 기존의 세션들이랑도 연결이 되고 그다음에 데이터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활용하거나 뭐 혹은 데이터 아트라는 개념까지 가면은 예전에 또 설명드렸던 AI랑도 연결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관점 혹은 여러분들이 어떤 업무에서 종사를 하시더라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근데 이제 물론 요 내용을 통해서 비즈니스 모델이라든지 비즈니스를 생각하는 게 취지이기는 하지만 또 업무적으로 좀 연결이 되는 부분이 있으면 좋을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은 또 오픈 채팅에 많이 내용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일단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일단은 데이터 시각화가 어떤 거냐라는 건데 뭐 말 그대로겠죠. 데이터를 시각화한다. 근데 이 시각화라는 개념이 단순히 보여준다 혹은 잘 보이게 만든다 외에 이 데이터를 분석을 하죠. 보통 이제 제가 색깔의 개념으로 데이터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데이터가 아니라 이제 여러분한테 사례를 많이 얘기 드리고 하죠. 뭐 빨간색이 어떻고 노란색이 어떻고 뭐 파란색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유도가 됐기 때문에 뭐 그러면 다음엔 초록색을 해봐야겠다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사례를 얘기 드린 적이 있는데 그런 것처럼 어떤 뭐 꼭 색깔이 아니더라도 숫자라든지요 아니면은 벌어진 결과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어떤 내가 상품을 판매를 했는데 이 상품은 사람들이 이만큼 봤어. 이 상품은 이만큼 사람들이 구매를 했어. 라든지 아니면 컨텐츠를 제작하시는 분이라면은 각 컨텐츠에 대해서 얼마나 방문을 하고 클릭을 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예전에 퍼포먼스 마케팅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좀 얘기 드린 적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뭐 구매이든지 그런 걸 수도 있고 혹은 꼭 사람의 행동이 아니더라도 어떤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여러 가지 현상이나 혹은 결과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를 하기 쉽도록 시각적으로 표현하고 전달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단순히 그러니까 눈에 잘 보이게 만든다가 아니라 눈에 보인 다음에는 그걸 통해서 내가 더 무언가를 잘 이해하고 그다음에 내가 남한테 표현을 하고 전달하는 과정인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그래픽이 없이 그냥 뭐 텍스트나 데이터를 그 자체로 아무 편집 없이 전달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서로 어떤 합의된 지표라든지요. 기준이 없으면은 내가 데이터를 뭐 빨간색이 노란색보다 잘 팔렸어. 여기까지는 굉장히 쉽지만 그걸 통해서 다음엔 주황색을 팔아볼까? 초록색에 대한 부분도 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 라는 거를 논리적으로 전개하기 어려워지는 거죠. 예전에 이제 로지컬 싱킹에 대해서 얘기할 때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 결국 데이터 분석을 한 이것이 결과이기도 하지만 이거를 원인으로 해서 또 새로운 생각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따가 이제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인포그래픽은 그런 데이터 시각화를 통해서 더 또 새로운 정보를 보여주는 새로운 인사이트를 연결시키는 이제 그런 점에서 좀 차이점이 있는 건데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를 조금 더 잘 보이게 혹은 알기 쉽게 시각화 혹은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통해서 무언가를 표현하고 전달하는 것이 데이터 시각화인데요. 보통은 이게 물론 아까도 제가 살짝 언급드린 것처럼 그걸 다루는 기관이나 혹은 단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조금씩 정의가 다르기는 한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서 데이터의 시각화를 3단계로 나누었는데 조금 말씀드리면은
처음에는 이제 정보를 조직화한다고 하는데요. 일단은 정보를 혹은 데이터를 새롭게 분류하고 배열하고 조직화해서 질서를 부여하는 것을 정보 조직화라고 한다고 해요. 그런 다음에 두 번째 단계가 시각화인데요. 이 정보에 대해서, 데이터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배열을 한 거를 조금 더 최적의 자극에 맞춰서, 보통은 시각적으로 하는데 뭐 경우에 따라서는 청각이라든지 아니면 별도의 감각을 통해서 조금 더 알기 쉽게 만드는 과정을 이제 시각화라고 하고요. 그리고 나서 세 번째가 상호작용 단계라고 보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요. 데이터를 정리했어요. 그리고 보여줬어요. 두 번째 단계까지. 근데 보여주고 거기서 끝나면은 사실 이 시각화의 의미는 이제 별로 없고요. 이걸 통해서 이 데이터 혹은 정리된 시각화된 내용을 본 사람이 무언가 행동하게 하거나 혹은 경험하게 하거나 아니면 생각하게 하는 부분들을 만드는 게 상호작용이거든요. 이 경험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이제 뭐 UI, UX, CX, BX 이런 얘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 결국은 이게 데이터를 내가 보여주는 상대가 엔드 유저, 막 완전히 이 물건을 새롭게 사는 어떤 보통의 고객이 아니더라도요. 클라이언트나 이런 개념의 고객이더라도 결국 내가 무언가를 보여주고 기획을 하고 제안을 했을 때 이걸 보고 너희에게 투자를 해야겠다. 혹은 너희의 제안대로 우리가 계약을 해야겠다. 또는 그 제안을 받아들여서 우리 이런 식으로 제휴를 하자라는 식의 생각을 할 때 참고가 되는 거죠. 내가 왜 이 행동을 해야 되는지, 혹은 왜 이 기업에 관심을 가져야 되거나 왜 이 서비스랑 제휴를 해야 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계기나 생각을 부여해주는 과정이 이 3단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데이터 시각화를 하는데, 이걸 왜 하냐 하는 부분은 물론 이제 조금 그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 드리겠지만, 사실 숫자만 봐서는 어떤 판단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 매출이 뭐 올랐다, 뭐 혹은 매출이 작년보다 내렸다, 이런 정도의 개념이라면은 숫자의 둘의 대소만 비교하면 되니까 크게 어렵진 않겠죠. 그게 이제 보통의 기사들에서 뭐 어떤 기업이 잘 됐다, 뭐 안 됐다, 뭐 얼마 투자를 받았다 할 때 나오는 가장 이제 최초의 어떤 숫자의 개념인데, 거기까지는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3개 이상의 숫자가 배열이 되면은 우리는 그걸 누가 큰지를 많이 계산을 해야 되고, 이제 문제는 단순히 매출이나 이익이 어땠다까지는 그냥 그러려니 할 수 있는데요. 이게 그래서 뭐지? 그래서 내가 뭘 생각해야 되지라는 한 단계 더 들어가려면 그 숫자의 의미를 부여해야 되는 부분이 생기거든요. 예를 들면 패턴이 있는지, 아니면은 이 안에 숨겨진 데이터가 있는지, 혹은 이게 오르고 있는 건지 내리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 각각의 3개 이상의 숫자에 대해서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를 계속해서 생각을 하게 되는 건데, 이런 거를 조금 더 하기 쉽도록 하는 게 이제 데이터를 시각화하는 이점이거든요. 근데 물론 이게 이제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그래프나 몇 가지 보여드리는 거는 나중에 링크를 통해서 보여드리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더 나은 의사결정을 도출하기 위해서 한다고 많이 해요. 결국은 뭐 판단을 하거나 아니면 당장 뭐 제품을 만든 해 만에 뭐 혹은 서비스를 한 해 만에 하더라도 결국은 그게 이제 의사결정이 많이 들어간다 보니까 정보에 기반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데이터 시각화를 한다는 개념이 크고요. 근데 때에 따라서는 시간에 따른 어떤 트렌드를 추적하고 그걸 분석하기 위해서 한다고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트렌드를 보기 위해서 데이터 분석을 할 때는 사실 그거에 어떤 의사결정이 들어가지 않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지만 일단은 이제 그런 식으로 의사결정을 위해서 데이터 시각화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이제 데이터 시각화를 하는 것까지는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이 된 시점에서 이거를 왜 해야 되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 5가지 정도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일단 첫 번째는 지금 제가 3개 이상의 데이터에 대해서 관계를 도출하려면 이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결국 첫 번째는 많은 양의 데이터를 한눈에 보도록 하는 게 데이터 시각화예요. 그러니까 어떤 걸 생각하시면 되냐면은 엑셀 파일이라든지 이런 복잡한 파일에서 가로로 한 10개 항목, 그다음에 세로로 한 30개 항목, 이 정도로 막 300개 이상의 숫자가 있다고 했을 때 그거를 보면은 하나하나 읽어야 이 숫자의 대소를 비교할 수 있겠죠. 아니면
계속해서 내가 상상으로 여기에서 이렇게 변화를 하고 있네? 숫자가 떨어지고 있네? 숫자가 왼쪽은 뭐 큰데 오른쪽은 작네? 이런 식으로 내가 생각을 해야 되지만 그조차 사실 그 숫자에서 정말 도출하는 게 맞는지 알 수가 없는데, 이런 많은 양의 데이터를 그래프라든지요, 아니면 차트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수단을 통해서 조금 더 알기 쉽게 만드는 것이 이제 첫 번째 이유인 거죠. 데이터 시각화를 하는.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어떤 이제 비즈니스나 아니면 기사에서 접하는 그래프들은 어느 정도 데이터 시각화가 많이 들어간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데이터 시각화라는 단어를 쓰면 굉장히 어렵고 고차원적인 어떤 그래프가 아닐까라고 상상을 하실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그래프도 전부 그런 데이터 시각화를 위한 수단이거든요. 혹은 지도에서 등고선이 있다든지 아니면 분포도가 있다든지 그런 어떤 내가 눈으로 보면서 뭔가 정보를 얻어낼 수 있는 것들이 이제 전부 데이터 시각화인데, 이걸 하는 이제 두 번째 이유는 아까 의사결정 얘기를 했지만 사실 데이터 분석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도 데이터의 인사이트를 찾을 수 있다는 점이 있어요. 전문 지식이 있어야만 데이터 분석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들도 있는데 꼭 그렇지는 않죠. 예를 들면 그 어떤 비즈니스를 하는 대표분이시다라고 했을 때 그 대표분은 데이터 분석은 못할 수도 있어요. 물론 데이터에 대한 의미 도출이라든지 의사결정은 해야 되겠지만 분석을 막 하는 사람은 아닐 수도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분석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이런 데이터들을 정돈해서 그래픽으로 보여준다면 이 부분이 비었네? 혹은 뭔가 한 5개 이상의 줄 그래프가 점점 올라가고 있네? 라든지 그 부분에서 여기가 잘못됐구나, 혹은 여기를 개선해야겠구나 라는 인사이트를 찾을 수 있는 거거든요. 혹은 보통 이제 분포도로 막 원 그래프 같은 거 그렸을 때 여기가 좀 비어 있으니까 여기가 틈새 시장이 될 수 있겠네 라고 생각을 하기도 해요. 제가 좀 이제 그림이 아니라 말로 설명하는 부분에서 조금 복잡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일단은 이제 얘기를 하는 요지는 결국 막 너무 전문적이지 않아도 어떤 그 그림에서 보이는 색이나 뭐 공간이나 아니면 면적이나 혹은 흐름, 패턴 이런 걸 통해서 새로운 인사이트를 찾을 수 있는 게 데이터 시각화를 하는 이유 두 번째이고요. 세 번째는 요약을 하는 것보다 더 조금 구체적으로 분석을 할 수 있다고 많이 해요. 결국 예전에는 이제 데이터 시각화에 대한 부분을 별로 중요하게 느끼지 않았을 때에는 요약을 했어요. 우리 매출 오르고 있습니다. 혹은 여기가 틈새 시장인 것 같습니다. 이러고 결과만 이야기를 했고, 거기에서 이제 의사결정을 한 사람들이 많은 실패를 겪었겠죠. 모든 사업이나 모든 비즈니스가 잘 되진 않았으니까. 근데 그럴 때에 왜 이런 요약을 했는지, 혹은 왜 이런 결론을 도출했는지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A라는 걸 생각했고, 그래서 B라는 논리가 추측 가능하고,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C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여러 가지 논리적인 전개를 해가는 것이 데이터를 분석해서 시각화하는 이유 중에 세 번째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이것들의 단점도 있어서 조금 이따 얘기해 드릴 건데,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그걸 통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거고요. 다섯 번째는 그 외에도 아까 말씀드린 트렌드를 본다든지 여러 가지 활용 방법에 대해서 다양하게 연구가 되고 있고, 특히 여기 이제 들으시는 분들 중에 뭐 공공기관이라든지 어떤 기관에서 업무를 하시는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보통 이런 데이터 시각화를 할 때요, 공공 데이터를 시각화하는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어떤 거냐면은 이제 우리가 뭐 비즈니스를 하거나 콘텐츠를 제작하거나 뭐 예를 들면 이제 강연을 하기도 하고, 혹은 이제 뭐 콘텐츠나 비즈니스 외에도 상품 만들거나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어떤 고객의 취향이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식으로 추이가 변경이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양하게 분석을 하게 되는데요. 이거를 그런 개인적인 상품이나 혹은 서비스 자체뿐만 아니라 공공의 데이터, 예를 들어서 어떤 지역에 얼마만큼 사람들이 방문을 하고 혹은 어떤 지역의 산이나 도시의 면적이 얼만큼 되는지,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 농사가 잘 되고 있는지, 벌레가 많이 뭐 와가지고 농사를 방해하는지, 이런 어떤 조금 더 국가 차원이나 혹은
그 도시나 지역 차원의 데이터들을 시각화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걸 위해서 이제 공공기관의 사람들이 많은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을 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도 당장의 어떤 의사결정보다는 전반적인 트렌드라든지 정보를 보여주는 목적을 가지고 데이터를 시각화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들도 여러분이 많이 접하게 되는 내용 중에 하나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유들을 통해서 데이터 시각화를 하는 거고, 근데 이제 요거를 시각화하기 위한 툴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요 시각화하기 위한 툴은 직접 그림을 봐야 좋을 것 같아서, 이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따가 이제 오픈 채팅을 통해서 제가 링크를 몇 개 안내를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데이터 시각화라는 개념은 비교적 조금 이제 너무 오래되지 않은 개념이 있기는 하지만요. 이런 그래프라든지 이런 건 아무래도 컴퓨터로 그리는 게 많으니까. 근데 다만 옛날에 어떤 지도나 혹은 전쟁에서 전략이나 전술을 기술할 때 이런 시각화를 통해서 데이터를 좀 더 알기 쉽게 했다는 얘기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좀 이따 공유를 드릴 거고요. 그러면은 이 데이터 시각화의 단점을 이야기 드리기 앞서서 어떻게 하면 데이터 시각화를 할 수 있나 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드리고, 그리고 나서 단점 얘기 드리고 인포그래픽 얘기로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시각화를 직접 해야 될 때 가장 처음에 생각해야 될 거는 변수가 몇 개인가 생각을 하는 게 있어요. 물론 이제 제가 지금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데이터라는 것을 조금 들어보셨거나 익숙할 수 있다라는 전제 하에 좀 단어 선택을 할 수 있는데, 조금 어려우신 부분이 있으시면은 언제든지 오픈 채팅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변수가 보통은 2개인 거를 우리는 많은 그래프를 통해서 봐왔어요. 뭐 어릴 때 이제 수학이나 산수에서 그래프를 배울 때도 그렇고, 기사에서 보여지는 대부분의 그래프도 보통은 한 2개 정도의 변수를 표현을 해요. 뭐 이제 가로축이 시간이고, 뭐 세로축이 매출이라든지, 뭐 아니면은 그 외에 여러 가지 뭐 꼭 금액이 아니더라도 뭐 고객 수가 이렇게 늘었다, 뭐 아니면 투자 뭐 시장이 이렇게 변화하고 있다라고 할 때 보통은 이제 2개 정도의 변수를 통해서 많이 표현을 하고, 근데 이제 조금 복잡해지면은 이게 3개, 4개 하는 식으로 변수가 많아지게 되는데요. 물론 변수가 너무 많다고 해서 꼭 좋은 그래프는 절대 아니에요. 그리고 변수가 3개나 4개 있더라도 상황에 따라서 내가 뭘 2개를 선택해서 보여줄지, 혹은 뭘 3개를 선택해서 입체적으로 표현할지, 이런 거는 좀 골라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결국 내가 상대방한테 무엇을 전달하고자 하는가. 다만 얘기 드린 것처럼 변수가 몇 개인지에 따라서 이제 줄 그래프를 할 건지, 아니면 원 그래프를 할 건지, 아니면 면적으로 표시를 할 건지, 이런 그래프의 종류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변수의 개수를 먼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해서 데이터 시각화에 대한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 이거를 꼭 되게 어려운 건가 보다, 막 데이터를 분석해야 되나? 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여러분이 평소에 일상에서 보는 여러 가지 데이터나 생각들을 이런 데이터 시각화를 통해서 표현을 해보는 것도 하다 보면 좀 재미있을 수 있거든요. 물론 이제 재미는 굉장히 취향에 따른 거지만,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만난 사람들의 어떤 분류라든지, 아니면 내가 하는 업무가 내 시간을 얼만큼 차지하나 라는 거에 대해서 어릴 때 그리던 어떤 하루 일과의 시간표 같은 거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볼 수 있는 거죠. 변수에 맞춰서. 만약에 내 하루 일과라고 하면은 이제 그 하루 일과가 지나가는 시간이 있고, 거기서 내가 어떤 것에 가장 생각을 많이 하고 어떤 것에 시간을 할애를 하나 란다든지, 이런 식으로 변수를 뽑아서 내 나름의 나의 삶을 표현해 보는 것도 어떤 여러 가지 뭐 사이드 프로젝트 하실 때 뭐 비중을 어떻게 둔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참고가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변수를 일단 처음에 뽑아보는 거가 데이터 시각화를 하는 이제 첫 번째 단계예요. 물론 말씀드린 것처럼 변수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다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거를 그래서 좀 어렵게 가면 막 3개 이상의 축을 가지면 다변량 데이터 시각화 방법이라고 하고, 뭐 그만큼 변수가 많다 이런 식으로 하고, 단순히 X, Y, Z 말고도 뭐 어떤 그림의 면적을 좀 다르게 한다든지, 도형을 다르게 한다든지, 색깔을 다르게 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되게 방법은 많이 있는데, 그거는 좀 해보면서 계속 바뀌는 것 같아요. 그 트렌드가 좀 바뀌는 것도 있고,
나의 정보에 맞는 차트가 서로 다른 경우가 있어서 그거는 이제 좀 연습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또 중요한 부분인데 데이터 시각화를 할 때 목적이 뭐냐라는 거에 따라서 생각을 해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 드린 데이터 시각화나 그래픽이나 그래프에 대한 예시는 다양하게 있었지만 결국 그걸 통해서 분포를 보여주려고 하는 건지 관계를 보여주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트렌드를 보여주려고 하는 건지 어떤 의사결정을 위해서 지금 이 시각화를 하고 있나에 따라서 굉장히 보여주는 방법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매출이 뭐 이제 작년보다 올해가 올랐다 이렇게 좀 단순하게 볼게요. 그러면은 단순히 작년보다 올해가 올랐습니다 하면 다음에 어떤 액션을 해야 될지를 알 수가 없죠. 문제는 작년보다 올해가 올랐으니까 우리는 내년에 더 올려야 된다라는 결론일 수도 있고요. 혹은 작년보다 올해 매출이 늘었지만 작년보다 올해 지출도 너무 크기 때문에 이걸 대비할 방법을 생각해야 된다라든지 여러 가지 그 다음에 하고자 하는 말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 없이 그냥 작년보다 올해가 올랐습니다 라고 하면 당연히 말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결론이 없고 보는 사람 입장에서도 그래서 어쩌자는 거지? 라고 돼서 아무런 결론도 도출할 수 없게 되면 이제 그거는 잘못된 데이터의 시각화인 거죠. 뭐 시각화를 하는 것 자체가 낭비였을 수 있죠. 굳이 그거를 시각화를 굉장히 지금 제가 얘기 드리는 거는 굉장히 단순한 예시들이지만 데이터를 시각화하거나 분석하기 위해서 정말 굉장히 많은 기계나 혹은 사람의 노력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 그걸 고려하지 않고 의사결정 없이 단순히 데이터만 보여줘서는 아무런 다음 액션에 효과적이지 않은 거죠. 그래서 어떤 목적으로 이 시각화를 하나라는 거를 좀 구체적으로 봐야 된다는 것이 두 번째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제 분포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것도 단순히 면적 말고도 뭐 여러 가지 색깔을 통해서 표현을 하거나 그라데이션을 하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어떤 뭐 인구 분포도 이런 거에서 보셨을 수도 있는데 뭔가 좀 어린 사람이 적고 한 중간쯤에 사람이 많았다가 노인이 되면은 좀 사람이 적어지는 그런 약간 마름모 같은 그런 그래프도 어디선가 보셨을 수 있어요. 옛날 사회책이나 이런 데서. 근데 그런 식으로 분포라든지 아니면 말씀드린 것처럼 관계, 결국 가로축과 세로축 혹은 여기에 있는 변수들이 어떤 관계를 갖고 있나라는 거를 표현을 하게 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사실 이런 데이터 시각화에서 중요한 부분이 제가 지난주에 UI, UX, CX, BX 이야기를 할 때 심미적인 요소가 결국 많은 이제 의사결정을 좌우하거나 경험을 좌우한다라는 얘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 결국 이런 데이터 시각화도 심미적인 요소를 통해서 조금 더 의사결정을 원활하게 하는 부분은 그런 부분에서 맞닿아 있거든요. 이런 관계라든지 그다음에 지도를 보여주는 경우들도 있고 다양한 이제 시각화의 목적이 있고 방법이 있는 건데 이런 데이터 시각화를 했을 때 그럼 모두 좋나 다 좋은 점만 있나 라고 하면은 사실 단점이 있어요. 그 단점을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근데 이게 이 데이터 시각화를 할 때 주의할 점은 인터넷에 많은데 데이터 시각화를 하면서 생길 수 있는 단점은 좀 정리된 게 별로 없어서 이거는 이제 제가 좀 생각한 거기 때문에 개인에 따라서 좀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건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이제 단점 5가지랑 유의사항 3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데이터 시각화를 했을 때 그러니까 뭔가 어디선가 전제가 잘못되면 이게 단점이 되는데 이게 5가지 정도가 있어요. 첫 번째는 정보 자체가 처음에 인풋이 잘못되면 바로 알아차릴 수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한 3개, 4개 정도의 데이터라고 하면은 중간에 잘못된 게 있으면 바로 알 수가 있겠죠. 비교를 하면 다 100단인데 하나만 1단이다. 아니면 다 10,000단인데 하나만 100단이다. 이러면 이 데이터가 좀 이상한데 라는 걸 알아차릴 수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막 몇백 개, 몇천 개 이런 식으로 데이터에 빅데이터 수준의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이 되고 나면 혹시 중간에 정보가 잘못된 게 있어도 시각화를 이미 한 다음에는 알아차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두 번째는 애매하게 작업량을 낭비를 할 수가 있어요.
어떤 얘기냐면 정보가 잘못됐을 수도 있고 혹은 어떤 전제가 잘못됐을 수도 있는데 이 데이터 시각화에 너무 신경을 쏟느라고 정말 알려줘야 되는 정보는 따로 있는데 데이터 시각화를 위한 그 그래픽을 너무 예쁘게 만드느라고 시간을 막 쏟는 거죠. 그러다 보면 좀 주객전도가 돼서 실제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 포인트의 논리가 빈약해지고 그림만 예쁠 수 있어요. 이런 부분이 단점이죠. 주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세 번째는 결국 그래서 결과적으로 아웃풋이, 지금 이제 인풋에 대한 두 가지 얘기 드렸는데 아웃풋을 통해서 정보를 잘못 전달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실은 매출이 오른 게 아니라 더 올랐을 수 있는데 그만큼 오르지 못했다라는 결과일 수도 있는데 너무 생각을 안 한 나머지 매출이 올랐습니다 라고만 정보를 잘못 전달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그 정보 자체를 잘못 전달하는 것 외에 정보에 내재된 포인트를 잘못 전달할 수가 있고, 다섯 번째는 그걸 통해서 의사결정, 결국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요. 이 시각화의 함정에 빠져서. 그리고 가장 이 단점 다섯 가지에는 포함시키지 않았지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림을 통해서 데이터를 속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이거는 이 데이터를 만드는 사람이 꼭 속였다라기보다는 여러분이 데이터를 만드는 쪽이 아니라 그 데이터를 보고 판단을 해야 될 때 여러분이 투자자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이 소비자로서 어떤 기업의 추이라든지 변화 양상을 볼 수도 있죠. 비트코인이 얼마만큼 오르고 있나, 이 그래프를 보는 것도 사실 그래픽으로 된 어떤 시각화된 내용을 보는 건데, 이게 만약에 하나라도 잘못된 정보가 들어가거나 누군가가 고의적으로 그 그래프를 조금 만지거나 했을 때는 당연히 그 데이터에 속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만큼 신뢰도가 높은 정보가 중요한 건데 이렇게 속일 가능성도 있다 보니까 단순히 내가 데이터를 시각화를 잘 해야 된다 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보는 사람도 잘 판단을 해야 된다라는 거를 많이 염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꼭 지금 제가 아까 데이터를 시각화하려면은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라는 걸 얘기 드렸는데, 근데 그렇게 해서 시각화를 했다고 해서 상대방에 잘 전달이 안 될 수도 있고, 상대방이 신뢰도에 대해서 좀 불안할 수도 있고, 그리고 여러분이 그 상대방이었을 경우에 어떤 투자를 하거나 뭐 혹은 정말 주식 그래프를 보면서 어떤 판단을 하거나 혹은 회사의 누군가와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프를 보고 의사결정을 할 때 그 데이터가 정말 옳고 그 그래프가 정말 유의미한가를 굉장히 많이 봐야 되는 부분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유의사항이 있는데요. 데이터 시각화를 할 때 일단은 업데이트를 좀 잘 해야 되는 게 첫 번째이고요. 안 그러면 이제 과거 정보를 통해서 사실은 세상의 현상이 바뀌었는데 옛날 이야기만 하고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는 알아보기 쉬워야 되고, 세 번째는 아까 이야기 드린 것처럼 목적이나 목표가 정확해서 어디에서 어떻게 쓰기 위한 데이터인지를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이제 데이터 시각화의 단점과 유의사항인데, 이게 좀 전반부의 데이터의 시각화에 대해서 이야기 드린 거고요. 그럼 이제 후반부는 인포그래픽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려보려고 해요. 인포그래픽은 사실 여러분들이 많이 이제 조금 들어보셨을 수 있고 접하셨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오픈 채팅에 계신 분들은 제가 어제 몇 가지 예시를, 인포그래픽의 예시를 몇 가지 사진을 통해서, 이미지 파일을 통해서 보여드렸는데, 그런 내용들이 사실 인포그래픽이거든요. 물론 이제 인포랑 그래픽이니까 데이터 시각화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지금 프로필 사진을 바꿨어요. 클럽하우스는 이 밑으로 끌어당겨서 세로 고침하면 보이실 것 같은데, 이거 이제 코카콜라 예시인데, 코카콜라에서 인포그래픽을 통해서 그 코카콜라 회사에 대한 정보들을 보여주는 과정인 거거든요. 뭐 예를 들면 얼마만큼의 사람들이 이걸 마셨고 이만큼의 효과가 있었고, 이런 거를 단순히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그림으로 보여주는 거를 보통 인포그래픽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정보를 조금 더 빠르고 분명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시각적으로 표현을 하는 건데, 보통은 이제 그림이랑 사진보다는 이런 식으로 그래프나 기호, 그다음에 지도, 그다음에 여러 가지 차트를 복합적으로 사용을 한다는 게 인포그래픽으로 보고 있어요. 단순히 그래프가 있다. 아까 이제 제가 그래프 얘기를 많이 했는데, 어떤 데이터에 대해서 그래프가 있을 때 그거는 인포그래픽이라고 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좀 아트적인 요소가 들어가거나 아니면 여러 개의 정보가 같이 복합적으로 보이는 걸 인포그래픽이라고 하는데, 보통은 이제 아까 데이터 분석을 할 때는요, 좀 비즈니스든 데이터 관련해서든 전문가의 영역에서 많이 보는데, 인포그래픽은 보통 일반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특정 정보나 메시지를 전달할 때 많이 쓰이고 있어요. 얼마만큼 더 직감적으로, 그다음에 직관적으로 알기 쉽게 만드느냐가 인포그래픽의 포인트인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인포그래픽은 3가지 요소가 필요하다고 많이 해요. 첫 번째는 명확한 정보 전달, 두 번째는 스토리텔링, 세 번째는 그래픽인데, 이 그래픽을 제대로 보여주기 위해서 인포그래픽 전문가나 혹은 꼭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이런 거를 잘 보여줄 수 있는 디자이너를 별도로 뽑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인포그래픽이 좀 유명해진 것도 한 10년 전 정도예요. 그러니까 스타트업들이 많이 이제 대거 등장을 하던 한 2010년 전후쯤에 마침 인포그래픽이라는 개념도 사람들한테 유행을 했고, 관련된 서적이 그때 당시에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스타트업에 꼭 종사를 하지 않더라도 어쨌든 일반 사람을 대상으로 서비스나 상품이나 콘텐츠에 대해서 좀 더 알기 쉽게 보여주자라는 의미에서 인포그래픽이 많이 등장을 했고요. 그리고 이따 이제 예시는 그 오픈 채팅 방에 좀 써드릴 거지만은, 아까 이야기 드린 공공 데이터의 시각화 얘기 드렸는데, 그런 식으로 공공기관에서도 많은 일반 사람들이 더 이해를 하기 쉬워야 되다 보니까 인포그래픽의 개념이 많이 등장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 드린 데이터 시각화보다는 인포그래픽이 여러분들이 조금 더 보시기에도 혹은 이해하시기에도 쉬울 수 있는데, 그 부분들이 그렇고, 지금 마침 채팅방에 신님이 에릭 신님이 여기 이제 인포그래픽의 예시를 많이 올려주셨어요. 그래서 한번 보셔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인포그래픽의 예시를 보고 느끼는 거는 보통 어떤 정보를 직관적으로 알게 하고 컬러가 들어가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색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분포가 되어 있는지, 면적이 어떤지 이런 걸 보여주게 되는데, 이런 예시들도 지금 신님이 올려주신 오픈 채팅방의 사진들을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인포그래픽이 명확한 정보 전달, 스토리텔링, 그래픽 이렇게 되는데, 인포그래픽을 어떻게 만드는지 좀 개요를 말씀드리고 나서 아까 이야기 드린 데이터 시각화랑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얘기를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결국 인포그래픽이 역할을 하는 거는 내용을 빠르게 이해하고 기억하게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오픈 채팅에 신님이 올려주신 것처럼 여러 가지 인포그래픽의 종류가 있을 때 이런 색깔이나 그림을 통해서 이게 지도인지 동그라미인지 혹은 막대기인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내가 기억을 조금 더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통계나 혹은 연구, 뭐 설문조사 이런 걸 많이 쓸 때도 있고, 그다음에 복잡한 과정을 조금 더 쉽게 설명해 주거나 여러 가지 옵션을 비교해서 대조를 시켜주거나 하는 부분들이 인포그래픽에서 많이 쓰이고 있고, 그래서 이제 활용하게 되는 거는 브랜딩이나 마케팅에서도 많이 이런 그래프들을 쓰고 있고요. 웹사이트에서도 어떤 직관성을 좀 더 올려주기 위해서 사람들이 보는 장소나 사람들이 얼마만큼 이 웹사이트에 방문을 하거나 했는지 아까 이야기 드린 마케팅 차원에서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느끼시겠지만 프레젠테이션, 고객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거나 제안을 할 때도 인포그래픽을 통해서 조금 더 데이터를 알기 쉽게 보여주는 경우들이 있고, 뭐 소셜미디어나 뉴스레터나 그다음에 포스터, 교육용 자료 이런 것에도 인포그래픽이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 그래서 교육적으로도 제작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이야기 드린 것처럼 일반인들이 알기 쉽다는 점에서 조금 더 어린 아이들이나 혹은 꼭 어린 아이들이 아니더라도 어쨌든 성인 교육이더라도 교육 차원에서 조금 더 정보를 넣어서 알려주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네, 지금 이제 오픈 채팅방에 신님이 데이터 시각화에 대한 부분도 그림을 좀 올려주셨기 때문에 비교를 하면서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활용을 통해서 인포그래픽을 우리가 쓰게 되는데, 만들 때에는 일단은 그룹핑을 하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 변수나 이제 여러 종류의 내용에 대해서 보여줄 때, 아까 데이터 시각화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변수의 개수를 묻는 이야기를 했지만, 인포그래픽 같은 경우에는 정보를 결국 나눠서
그 다음에 복합적으로 보여줘야 되다 보니까 어떤 정보를 내가 어떻게 보여주려고 하는지 그룹핑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텍스트랑 이미지를 적절히 사용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미지만 있어도 당연히 알기가 어렵고 텍스트만 있어도 인포그래픽이 무의미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텍스트랑 이미지를 잘 조합해서 만드는 거랑, 세 번째는 아까 제가 이 컬러풀한 색깔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드렸는데, 결국 색을 잘 사용하는 것도 인포그래픽에서 많이 중요하게 여기고 있어요. 데이터 시각화는 은근 색에는 그렇게, 색깔에는 이제 중점을 두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인포그래픽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한테 보여주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구분은 하기 쉬워야 되는데 너무 쨍하거나 눈이 아파도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눈에 편안한 색깔이면서 각각의 어떤 색을 좀 알기 쉽게 구분할 수 있게 그룹핑을 해서 색깔을 쓰는 경우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색맹이나 색약이라고 하더라도 구분하기 쉽도록 신경을 써서 디자인을 하거나 제작을 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인포그래픽 자체를 하는 데 있어서도 고려해야 될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유형은 이제 뭐 통계도 있고요. 정보나 타임라인이나 뭐 그 다음에 지리적인 지도 같은 거라든지 계층적 뭐 나열형 여러 가지 있는데, 인포그래픽도 제작 툴들이 좀 별도로 있고, 요거에 대해서도 이따가 이제 데이터 시각화랑 포함해서 좀 별도로 링크를 안내를 드려볼게요. 그러면은 이제 지금 인포그래픽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는데, 결국 데이터 시각화랑 인포그래픽이 어떻게 다른가에 대해서가 이제 마지막 후반부의 포인트가 되겠죠. 아마 지금 이제 오픈 채팅에 에릭님, 신님이 올려주신 요 그래프들이나 그림들을 보시면은 조금 이게 좀 차이점인가?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여러 가지 차이를 우리가 많이 보기는 하는데, 일단은 데이터를 주는지 정보를 주는지의 차이를 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어떤 얘기냐면은 데이터 시각화에서는 결국 아까 제가 변수 얘기를 했는데, 한 가지 데이터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가가 데이터 시각화의 포인트거든요. 아까 제가 매출 얘기를 했는데 꼭 매출이 아니더라도 매출이 이러니까 우리가 내년에 해야 될 방향, 혹은 내년에 해야 될 행동, 이런 식으로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데이터를 표현하는, 그래서 원인도 데이터고 결과도 데이터인 거죠. 라는 게 이제 데이터 시각화의 주된 포인트인데, 인포그래픽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에 액션을 취한다기보다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데이터를 한꺼번에 보여줘서 정보를 전달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인포그래픽을 통해서 이 기업은 이렇게 하고 있구나, 이 서비스는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구나, 혹은 이런 사람들이 이런 걸 좋아하는구나, 이 콘텐츠가 이렇게 지금 뭐 해외에서 이렇게 잘 나가고 있네, 이런 정보를 알 수 있지만 여기서 바로 의사결정을 하는 거는 아닌 경우가 많거든요.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이제 그 인포그래픽에서 이런 숫자들이 나왔으니까 도출하면은 이런 결론이다라는 별도의 로직이 필요한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데이터 시각화와 인포그래픽의 큰 차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데이터 시각화 같은 경우는 좀 질문을 하는 경우가 많고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행동을 하자, 이렇게 하면 어떨까, 이걸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할 수 있을까라는 식으로 좀 이렇게 원인과 결과를 좀 길게 여러 번 반복을 하는 느낌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인포그래픽은 그래서 결론은 이거야, 해결책은 이거야, 이렇게 하면 이런 정보를 우리가 얻을 수 있어 라는 결론을 보여주는 경우가 많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데이터 시각화는 좀 배열이 된 정보들이 있는 반면에, 인포그래픽은 어떤 정보성 메시지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우리 회사가 잘 나간다 이런 걸 수도 있지만, 단순하게는, 혹은 조금 더 요런 예를 들면 남녀 중에서는 남자가 더 좋아한다, 여자가 더 좋아한다, 아니면 나이로 따져봤을 때는 이런 식으로 분포가 되어 있다라든지, 그런 어떤 차이를 보여주면서 정보를 메시지성으로 보여주는 경우가 많고, 그렇다 보니까 데이터 시각화는 결국 아까 이야기 드린 것처럼 데이터가 결론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건데, 인포그래픽은 데이터가 아닌 정보도 많이 섞여 있어요. 아까 이야기 드린 색깔이라든지 아니면 그 외에 메시지를 주려다 보니까 데이터가 아닌 메시지가 가끔 섞여 있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데이터 시각화랑 인포그래픽의 차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아까 제가 처음에 서두에도 얘기 드린 것처럼 이거를 어떻게 구분 짓는지는 좀 사람이나 기관에 따라서 달라요.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 드린 특징에 따라서 결국 데이터 시각화에 인포그래픽이 포함되는구나 라고 보실 수도 있고, 이 둘은 서로 다른 개념이지만 교집합이 있구나 라고 보실 수도 있고, 이런 내용은 지금 이제 오픈 채팅에 신님이 올려주신 그래프들을 보셔도 아마 좀 느껴지실 것 같은데, 데이터 시각화는 정말 데이터에 초점을 둔 거고 거기서 우리가 새로운 결론을 도출해야 되지만, 인포그래픽은 그래서 결론은 이렇구나, 정보 이런 거구나 라는 거기 때문에 기업들 입장에서도 홈페이지에 올려놓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기업은 이런 기업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매출을 달성했고 이런 식으로 어떤 연령의 어떤 성별이 선호를 하고 있다, 이 제품은 누가 선호하고 이 서비스는 누가 선호해 하는 식으로 홈페이지에 올려두는 경우가 많고, 이게 이제 아까 제가 얘기했던 한 10년 전 정도의 인포그래픽이 등장했을 때 유행을 한 패턴 중에 하나인 거거든요. 그리고 그거 외에도 예를 들어서 이제 데이터 시각화는 알고리즘에 의해서 패턴을 좀 보여주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보보다는 데이터가 이렇고 이런 식으로 흘러가, 혹은 이런 패턴을 보여줘 라는 거를 보여주는 경우가 데이터 시각화는 많고, 인포그래픽은 그거보다는 이제 정보를 최대한 구체적이고 입체적이고 실용적으로 보여주는 점에서 좀 다른 거죠. 그래서 인포그래픽 자체가 데이터를 시각화한 걸 수도 있지만 조금 더 심미적인, 아까 이야기 드린 심미적이라는 단어처럼 미학적으로 심미적으로 표현을 한 경우가 많은 케이스가 있고요. 그리고 그래서 결국 데이터 시각화는 굉장히 빠른 템포로 우리가 정보를 캐치해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인포그래픽은 좀 정적이에요. 예술적으로 좀 보여주는 거고 메시지가 들어있고 정보가 들어있다 보니까 그걸 통해서 우리가 다음 액션 그런 게 아니라 이해를 하고 받아들이고 기억을 하게 되는, 그래서 기억에 남기 좋은 색깔이라든지 텍스트라든지 폰트라든지 그다음에 글이나 줄 간격이라든지 이런 거에 굉장히 민감해지는 게 인포그래픽인 거거든요. 그리고 사실 이 인포그래픽은 디지털 마케팅에서도 많이 쓰이고 있어요. 이제 마케팅이나 퍼포먼스 마케팅, 디지털 마케팅 이런 거 관련해서는 이제 지난주나 예전 세션에서 많이 이야기 드렸는데, 결국은 디지털 마케팅을 할 때에도 데이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그걸 통해서 보여줘야 되는 어떤 결론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결론을 너무나도 그 숫자가 많은 와중에 전부 텍스트로 하거나 그래프로만 해서는 좀 보여주기 어려운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인포그래픽을 통해서 최대한 흥미를 유발하는 주제라든지요.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분이 그 인스타그램을 하시면 거기서 이제 몇 가지 버튼을 클릭하면은 요즘 누가 어떤 게시물에 누구는 아니지만 어느 시간대에 뭐 어떤 게시물에 사람들이 방문을 했나 이런 것들이 좀 보여지는 게 무료로도 클릭을 하면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식을 통해서 내가 어떤 콘텐츠에 좀 더 신경을 써야 되고 사람들이 어떤 콘텐츠를 보고자 하는가라는 흥미 유발이나 관심의 차원에서 그래프들을 보여주게 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디지털 마케팅에서는 인포그래픽을 통해서 커뮤니케이션 하려는 내용이 많고, 단순히 마케팅적인 요소 외에도 디지털적이거나 그런 퍼포먼스 차원의 여러 가지 숫자들을 얼마만큼 잘 정보로 녹여낼 수 있는가 하는 차원에서 인포그래픽을 쓰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그래서 사실 이런 이제 마케팅이랑 아까 데이터 시각화나 마케팅이랑 인포그래픽이 연관이 있다고 한 것도 결국 이렇게 해서 더 알려줘야 되는 정보, 혹은 더 내가 받아들여야 되고 혹은 소비자들한테 알려줘야 되는 정보를 판단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디지털 마케팅이랑 인포그래픽이 좀 연관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이거 전체 정리를 하기에 앞서서 제가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제목에 있는 그리고라는 개념인데, 데이터 시각화랑 인포그래픽을 이제 오늘 설명을 드렸죠. 그리고 시각화라는 거는 가시화랑은 조금 달라요. 가시화는 보이지 않는 걸 보이게 만드는 건데, 시각화라는 거는 보이는 거를 훨씬 더 알기 쉽게, 이해하기 쉽게 만드는 걸 시각화라고 하는데, 데이터 시각화랑 인포그래픽의 이제 어떤 교집합이나 혹은 포함되는 거를 생각을 할 때, 인포그래픽은 조금 더 과제 해결을 위한 데이터 시각화라고 보는 관점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훨씬 그 인포그래픽에 맞춘 시각화를 하는 관점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단순하다 그러면 좀 그렇고요. 조금 이제 데이터나 의사결정이나 정보 전달이 아닌 예술이나 표현을 위한 데이터의 시각화라는 거를 데이터 아트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데이터를 가지고 아트화, 예술 상품화하는 경우들이 좀 있고,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 오늘 이거를 막 자세하게 다루려고 한 건 아니지만 AI로 만드는 데이터 아트라든지 아니면은 데이터들을 가지고 정말 그냥 단순히 그림이 아니라 상품을 만들거나 입체적인 어떤 도자기라든지요, 아니면 제품들을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예를 들면 데이터에 어떤 패턴을 넣어서 뭔가 액자를 만든다든지 하는 식으로 그 아트의 어떤 컨텐츠가 뭐 정물화나 인물화, 초상화 이런 게 아니라 데이터를 가지고 아트로 표현을 한 내용들이 점점 등장을 많이 하고 있고, 이게 예전에는 사람이 다 데이터를 분석해서 아트화 해야 됐지만 지금은 컴퓨터를 통해서 AI를 통해서 가능해지다 보니까 그 분야도 점점 커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오늘 얘기를 하려고 한 내용은 아니지만 데이터 시각화를 더욱 구체적으로 논리적으로 하다 보면 인포그래픽이라는 분야도 맞닿아 있지만 전혀 별개로 데이터 아트라는 분야도 등장한다는 거를 염두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 당연히 이거에 대해서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나 하면은 이거에 대해서는 또 따로 세션을 마련을 해서 얘기를 드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데이터 아트에 대해서 마침 신님이 오픈 채팅에 요 기사를 올려주셨어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데이터 아트 관련해서 좀 이렇게 뭐 조사를 하고 알아보고 하다 보니까 이런 이제 AI라든지 아니면은 그 외에도 새로운 그런 기술들을 통해서 데이터를 자꾸 아트화하는 개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오늘 얘기랑은 또 전혀 별개이지만 NFT라는 개념을 통해서 지금 많은 아트 작품들이 테크놀로지, 기술 쪽으로 많이 넘어오고 있는데, 이게 메타버스랑도 연결이 되는 것처럼 결국 데이터 아트도 그런 분야에서 어떤 연결이나 접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요거는 좀 이제 개인적인 의견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남은 시간은 오늘 얘기 드린 거를 좀 정리를 쭉 드려볼까 해요. 그리고 오픈 채팅에 신님이 올려주신 그래프나 링크들도 한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정리하기에 앞서서 잠깐 방 소개드리면은 카카오음이랑 클럽하우스에서 동시에 송출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보통 비즈니스나 비즈니스 모델, 그 다음에 스타트업, 그 다음에 사이드 프로젝트, 부업, 사업, 창업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정보들을 주로 발신을 하고 있는데, 이거 관련해서 여러 가지 대화나 질문이나 이야기들은 오픈 채팅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카카오음은 제 프로필이나 아니면 위에 있는 확성기 버튼 통해서 들어오시면 되고, 클럽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메시지 주시면 오픈 채팅 링크를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공개적으로 링크를 해놓으면은 스팸도 많이 오시고 하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해서 좀 클로즈된 형태로 링크를 안내를 드리고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오늘 얘기 드린 거는 데이터의 시각화, 그리고 인포그래픽, 마지막으로 데이터 아트까지 좀 이야기를 드렸어요. 처음에는 데이터 시각화에 대해서 전반부 이야기를 드렸는데, 데이터 시각화라는 거는 결국 데이터를 시각화하는데 왜 하냐? 라고 했을 때 이해하기 쉽도록, 그 다음에 표현을 하고 전달하는 과정이라는 걸 이야기를 드렸고요. 그리고 데이터 시각화의 단계는 정보 조직화, 정보 시각화, 그 다음에 상호작용, 즉 보여준 정보를 통해서 어떤 의사결정을 할지까지가 연결이 되어 있다는 점에서 세 가지 단계를 얘기를 드렸어요. 그리고 데이터 시각화를 하는 이점은 이제 어떤 인사이트를 발견한다든지 데이터를 활용해서 새로운 의사결정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트렌드를 추적하거나 어떤 현재 상태에 대해서 파악을 하기에 더 훨씬 명확하고 효율적일 수 있다라는 이 이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면서 데이터 시각화를 하는 조금 더 구체적인 이유를 5가지 정도 들어봤어요. 첫 번째는 많은 양의 데이터를 최대한 빠르게 한눈에 볼 수 있다는 점이 있었고, 두 번째는 데이터 분석에 대해서 너무나 전문적이지 않더라도 여러 가지 인사이트나 정보라든지 이런 거를 더욱 빠르고 효과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고요. 세 번째는 요약을 단순히 하거나 텍스트로 쓰여진 정보보다 이런 데이터 시각화된 그래프나 정보를 통해서 훨씬 더 데이터 분석에 대한 결과를
효과적으로 도출을 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 드렸고, 이런 거가 아까 초반에 이야기 드렸던 디자인 싱킹에서 생각을 확산하고 수렴하고 하는 그걸 반복하는 과정에서 이런 데이터 분석의 결과가 잘 쓰일 수도 있다는 얘기를 같이 드렸고요. 네 번째는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 기반으로 의사결정하는 거랑, 다섯 번째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현상에 대해서 분석하고 활용할 수 있는 건데, 이 얘기를 하면서 공공 데이터들을 시각화하는 과정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리고 데이터를 시각화하는 툴이 정말 수십 가지 여러 가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이따가 오픈 채팅방에서 몇 가지 안내를 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데이터 시각화를 하려면 어떻게 만들어야 되나라는 거를 몇 가지 방법을 얘기 드렸는데, 변수에 대해서 일단 얘기를 드렸죠. 변수가 보통은 이제 2개라고만 생각을 하기 쉬운데 3개나 4개, 혹은 그 안에서 몇 가지 픽업을 하거나 복합적으로 조금 다른 3개 이상의 변수에 대해서 면적이나 색깔이나 여러 요소를 통해서 표현하는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변수의 개수를 통해서 보는 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렸고요. 그리고 시각화를 왜 하는지 목적에 따라서도 그래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를 드렸어요. 분포를 위한 건지 관계를 보여주는 건지, 예전에 소셜 그래프도 좀 한창 유행을 했었는데 그런 식으로 관계성을 보여주는 그래프들도 많이 있고, 아니면 어떤 트렌드, 그 다음에 공간, 그 다음에 지도의 어떤 지리적인 부분을 보여주는 식으로 여러 가지 데이터의 시각화가 종류가 존재한다는 것도 같이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리고 다만 이제 그렇게 해서 데이터 시각화를 하지만 단점이 있다는 거를 조금 얘기를 드리면은 5가지 정도 이야기 드렸는데, 정보 자체가 잘못된 경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정보가 잘못되거나 전제가 잘못되었는데 작업을 너무 심하게 시각화의 시간을 너무 쏟아서 주객 전도되는 경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정보를 잘못 전달하는 경우, 네 번째는 정보에 내재된 포인트를 잘못 전달하는 경우, 마지막으로는 정보 포인트 그 이후의 의사결정 자체가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가능성에 대해서 단점을 몇 가지 얘기해 드렸고, 이 5가지 전제 외에도 그림을 통해서 데이터를 속이거나 혹은 데이터는 속이지 않았지만 어떤 패턴을 속일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데이터를 만들거나 분석하지 않는 판단하는 쪽이라고 하더라도 그 데이터가 정말 맞는지, 이 패턴이 보여주고자 하는 결론이 맞는지를 늘 생각하면서 보셔야 되는 거에 대해서 얘기해 드렸고, 데이터를 시각화할 때 유의사항에 대해서는 3가지를 이야기해 드렸어요. 일단 너무 과거의 데이터가 되지 않도록 업데이트를 잘해야 되는 거, 두 번째는 알아보기 쉬워야 되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목적이나 목표가 정확해서 이 데이터 시각화를 어디에 어떻게 쓰려고 하는지를 생각을 해보아야 되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전반부 드렸고요. 중반부는 인포그래픽에 대해서 이야기 드렸는데, 인포그래픽은 이것도 데이터를 시각화하는 개념이긴 한데 조금 더 정보를 구체적으로, 그 다음에 입체적으로 알려주는 점에서 단순히 그래프만 보여주기보다는 복합적인 변수, 복합적인 요소들을 통해서 조금 더 예술적으로 보여주는 성향이 강하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리고 인포그래픽에서 필요한 거는 명확한 정보 전달, 스토리텔링, 그래픽, 이렇게 3가지가 필요하다는 얘기 드렸고, 어떤 분야에 쓰이고 어떤 기능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아까 드렸고요. 그리고 유형은 통계도 있고 정보는 타임라인, 그 다음에 프로세스, 그 다음에 지리적인 거라든지 계층이나 나열을 하는 여러 가지 요소에 대해서 이야기 드렸고, 근데 이제 이 인포그래픽이라는 분야가 있을 때 결국 데이터 시각화랑 뭐가 다른가를 잠시 또 이제 이야기 드렸죠. 이제 그 후반부에 얘기를 드렸는데, 데이터 시각화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데이터 자체를 전달을 하는 경우가 많고, 인포그래픽은 그걸 통해서 어떤 결론, 이미 도출되어 있는 결론이나 결과에 대해서 정보성으로 전달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얘기를 좀 드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 시각화는 데이터를 얼마만큼 정확하게 보여주느냐, 그 다음에 의사결정에 맞게끔 패턴을 잘 보여주느냐 하는 부분이 중요해지고, 인포그래픽은 그거보다는 조금 더 많은 사람이 더 알기 쉬워야 되다 보니까 기억하기 쉽고 한 번에 직관적으로 알아듣기 쉽게 그 어떤 색이나 여러 가지 요소를 통해서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것에 특화되어 있다라는 얘기를 드렸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그런 점의 특징을 활용해서 디지털 마케팅에 인포그래픽이 많이 활용이 된다는 점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드렸고, 그리고 데이터 시각화랑 인포그래픽에 대한 그런 정보 전달이나 예술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때 그거 외에도 데이터 시각화 차원에서 데이터 아트라는 분야가 있다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 드렸고, 이 데이터 아트는 AI라든지
뭐 메타버스나 이런 어떤 작품이나 컨텐츠랑 테크놀로지가 어떻게 연결이 되나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도 좀 주목할 분야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고, 관련된 기사는 신님이 오픈 채팅에 올려주셨기 때문에 함께 다 참고를 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 드린 거에서 조금 제가 링크로 설명드려야 좋을, 좀 시각적으로 봐야 이해하기 쉬울 내용에 대해서는 오픈 채팅을 통해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고요. 또 보시고 좀 궁금하신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내 생각은 이래, 내가 봤을 때는 내 의견은 데이터 시각화는 뭐 이런 거야 라는 의견들이 있으시면은 그것도 오픈 채팅에서 많이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픈 채팅에 이제 저 말고도 전문가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요.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 좋을 거고, 혹시 오늘 저 에릭님 옆에 계시는데 혹시 말씀하실 내용 있으실까요? 어떠세요? 오늘 내용 굉장히 잘 들었고요. 사실 말씀하신 부분이 다 이제 세세해가지고 제가 추가적으로 덧붙일 만한 내용은 특별히 없는 것 같은데,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해봤던 게 있어서 이런 걸 한번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간단한 한번 제안만 해보고 싶어요. 어떤 거냐면은 그러니까 나를 데이터 시각화해보거나 나의 인포그래픽을 간단히 노트 이제 그려보는 활동을 해보면 굉장히 아마 재밌을 것 같아요. 예시를 들자면 나를 데이터 시각화할 때는 아까 이제 레몬이 말씀해 주신 대로 특정 목표를 먼저 설정을 하고, 예를 들어 건강 개선 혹은 업무 효율 개선 혹은 재정 개선 등 개인적인 목표를 만든 다음에 거기에 관련된 나라는 사람의 데이터를 이제 변수를 나누고 정리해보면, 예를 들어서 업무 스킬셋 데이터라든가 하루 루틴 데이터, 수입 지출 데이터를 나를 기준으로 정리해서 데이터 시각화를 해보면 제 개인적인 어떤 세부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맞아요. 에릭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에 대한 정보를 객관화하고 지표화해서 데이터로 시각화하고 그걸 통해서 재정이나 아니면은 어떤 생각이나 비즈니스나 이런 부분들을 정리를 해보는 것도 너무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오늘도 1시간 정도 시간이 지나가지고요. 내용은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고, 시인님도 여러 가지 그 데이터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시니까 오픈 채팅에서 궁금하신 분들은 많이 질문이나 말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도 아침부터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추석 연휴에 좀 방송을 쉬어서 여러분들도 조금 이제 뇌를 깨우시는 중일 것 같은데, 네, 다음 주, 다다음 주 일정은 또 오픈 채팅 통해서 여러 가지 공지 드릴까 합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이야기 드린 내용이나 그다음에 에릭님이 알려주신 그런 팁을 통해서 또 8시 정도부터 있는 여러 가지 뉴스 들어보시고, 이 뉴스들에서 내가 얻어낼 수 있는 데이터는 뭔가, 그걸 시각화한다면 어떤 거고, 나에 적용한다면 나의 삶이나 뭐 재정이나 목표나 내가 하려고 하는 업무에 적용을 한다면 어떤 식으로 시각화할 수 있을까라는 거를 생각해 보는 것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여러분 식사 챙기시고 좋은 하루 되시고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오픈 채팅 통해서 또 말씀드릴게요. 네, 그러면은 좋은 하루 되시고 방은 닫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2, 1